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재입니다. 앞에서 이제 1부와 2부는 조아람 선생님과 함께 하셨을 거고요. 자, 3부와 4부는 저와 함께 합니다. 쭉 이제 비문학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2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세트 더 하고 이제 문학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평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문학과 문학이 비문학 쭉 그다음에 문학 쭉 이렇게 이번에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 그런 배열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력평가 또는 뭐 이제 모평 또 수능 이런 시험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고착화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26번부터 30번 비문학 세트, 기술 세트 가볼 거예요. 자, 비문학의 마지막 세트예요. 이거 끝나고 이제 문학인데 일단 26번에서 30번 이 세트가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문은 그냥 정보량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 문단 안에 정보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문 분석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독해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뭔가 이렇게 지문 읽을 때 힘들었던 친구들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단 하나하나가 좀 길고요. 예, 일단 첫 번째 문단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점점 갈수록 뭔가 이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지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잘 저장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게 맞죠? 예, 머릿속에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했던 것을 갖다가 인출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저장하자 이게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죠? 정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정보를 우리가 저장해야 된다. 머릿속에.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자,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시광선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일 텐데요. 자, 가시광선 영역은 그 앞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뭐뭐는 뭐뭐다 라든가 뭐뭐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앞에다가 살짝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 표현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이 정보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가시광선 영역은 자,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파장이 길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과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선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금 지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냥 풀기 이거 말고 좀 전략적으로 읽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선지에 자주 출제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돼. 읽으면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앞에가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이런 생각을 순간 해야 돼. 그렇다면은
혹시 파장이 길기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 이제 꼬아가지고, 그죠? 틀어가지고 파장이 길기가 아니라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틀어가지고 선지에 제시되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들을 갖다가 생각해 가면서 읽는 거. 그렇게 읽어버릇하면은 나중에 선지를 만났을 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네,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지에 내가 생각한 게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습관은 우리가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미세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죠?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그래서 지금 방사광에 지금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이 글의 중심 화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문제 보면 이제 방사광 27번의 문제 이제 또 박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7번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 방사광. 자, 여기서도 방사광이 지금 계속 이게 나오니까 방사광이라 해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의 핵심 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자, 여기서 방사광이란 뭐뭐란 뭐뭐다의 구조가 나왔어요. 자,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자, 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라고 했어요. 제가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쳤냐면, 전자와 전자기파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론 얘는 이제 이음절이고 얘는 사음절이지만 그래도 이 전자기파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순간 여러분이 잘못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노리고 낸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방사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딱 읽으면서 이 방사광의 어떤 그 원리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있는데, 그게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포짐의 전자기파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술적인 면을 알아가지고 방사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알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가장 베스트겠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 방사광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원리를 제대로 머릿속에 이제 인지한 채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여기 개념정이 되어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다음 이제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문단.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방사광은 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따라? 자,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할 수 있대요.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파장 가변성. 그래서 방사광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읽을 때 방사광의 개념 정의를 했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방사광의 특징이군. 그럼 방사광의 개념, 특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역시 또 중요한 특징 나와 있네요.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휘도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휘도란, 그럼 이제 뭐뭐란 뭐뭐다. 또 이제 정의, 개념 정의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자, 휘도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보면 자, 여기도 밑줄을 사실 그어야 되는데 자, 빛의 세라고 하는데 이제 빛의 세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앞에 밑줄 쳤다고 하고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자,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제가 수록에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록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 중요합니다.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밑줄 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선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왜냐면 자,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게 이제 정보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뭐뭐일 때 뭐뭐하다,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문장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보 간의 관계를 잘 알아낼 수 있어. 여기서도 보면은 자 앞에 보면 이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죠? 그 다음에 또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높은 휘도값. 자,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자, 빛의 세기와 휘도 또 빛의 퍼짐과 휘도 간의 어떤 관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크다, 작다에 관련된 얘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선지에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낮은 휘도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선지에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까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독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시를 넣어 놓은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사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 내용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기 전에 대부분 그냥 지문부터 막 읽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문제 풀 때는 바로 지문부터 들어가진 않고 문제를 먼저 훑어봐요. 약간 시간을 내어서.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읽으면 조금 더 지문을 읽을 때 해당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빨리 그죠?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이 지문 부분의 선지를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고 하는데 이야, 이거 먼저 훑어본 친구들은 대박인 거야. 왜? 28번의 보기를 봐요. 28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한 거야? 이게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부터 다섯 번째 문단까지 내용을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저장 링 보고 지금 제가 저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자, 28번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겠지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전체 틀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여기. 자, 방사광 가속기는 이 부분이죠.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빔라인 등이니까 뭐가 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 빔라인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사광 가속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크게 빔, 그죠? 전자 입사 장치.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자 입사 장치. 그 다음에 또 저장링. 그 다음에 빔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자 입사 장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색깔을 좀 구별을 하면 자, 전자 입사 장치에 대한 설명. 자, 여기에 있죠. 그죠? 네.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자,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 예. 그래서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것도 자, 이 안에서 또 있네요. 그죠? 내용이. 그래서 보면 이제 전자총 이 안에서 또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이 안에서 또 이제 이렇게 전자총 그다음에 선형 가속기.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게 그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옆에 써도 되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간 여유가 없다면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그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판단해야 될 선지의 내용을 빨리 가서 찾을 수가 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지는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뭐뭐하면 뭐뭐하다. 아, 중요합니다. 자, 자,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그죠? 어떤 조건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짧은 파장이라고 되어 있죠. 짧은 파장. 그래서 짧다, 길다 이런 거 보이면은 이런 걸로 분명히 선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자를 방출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자, 느려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느려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거 중요한 건데 밑줄을 쳐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 쯤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내용. 예, 문제 풀 때 또 우리가 활용할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한번 밑줄을 그어봤고요. 자, 선형 가속기에서는 음전하를 띈 전자가 양전하를 띈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을 여기만 그을게요. 선형 가속기. 그래서 지금 여기 선형 가속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세요. 음전하를 띈 전자가 양전하를 띈 양극적으로라고 했는데 방향이 나와 있잖아. 방향. 음에서 양으로. 이것도 실제 선지에서 양에서 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지를 가속시킨다. 전지가 아니라 전자를 가속시킨다. 그래서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링 쪽 가보는데요. 자, 저장링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장링은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또 이제 이 정보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링에선 또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는 자, 녹색으로 휨전자석.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할까? 휨전자석, 그 다음에 또 삽입장치, 또 고주파, 공동장치.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빔라인도 이제 뒤에 보면은 두 개가 있죠. 그죠? 밑에 5번째 문단에 보면은 진공자외선 빔라인.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X선 빔라인이 있어요. 일단 이게 최종판인데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서 이제 이 지문을 대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제 구성하는 게 맞죠, 그죠? 네.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지우려고 제가 지금 이게 미리 써드린 것이고 자 지우고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지문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이제 휨전자석, 삽입장치, 그 다음에 고주파 공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제 방향을 조절해주는 자 휨전자석. 자 이것도 여기 밑줄을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밑줄 칠 때 휨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휨전자석 그 앞에 부분이 있죠.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자 전자 방향을 조절해주는 특히 이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전자석이다. 그래서 휨전자석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 어떤 또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중요한 거예요. 휨전자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휨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이제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또 뭐가 있다? 삽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이거고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자 여기도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삽입장치 정리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이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삽입장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고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이게 정보가 많아요. 자,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된다. 자,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모하면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그죠?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전율이 쫙 왜? 무조건 밑줄 쳐야 돼요.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여기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이게 뭐야? 비교잖아. 비교 대조. 비교 대조 요소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이 문장을 좀 보면 가슴이 떨려. 그래서 자,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선지로 예상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러면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 그리고 휨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 이 둘 사이의 어떤 그런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비교를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강, 이게 지금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강보다 더 큰 에너지를, 더 밝은 방사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강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의 에너지를 보충하여, 그죠?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고주파 공동장치가 이 에너지를 보충해 준대요. 그래서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강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중요한 정보죠. 그냥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빔라인. 그래서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강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그게 이제 아까 정리했지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공 자외선 빔라인부터 설명 들어가는데요. 진공 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X선 빔라인에서는, 자, 여기 구별해서 봐야죠.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또 따로 뭐 별표까지 치지 않았지만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문장 구조예요. 구별해서 기억해야 돼. 이 진공자외선 빔라인에 대한 내용과 X선 빔라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구별해서 잘 기억하자. 특히 X선 빔라인들 중 하나인 X선 현미경은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문제 나오는데,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X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실험에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자, 글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는 확실하고요. 네. 제가 읽었어도 지금 좀 제가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거 나만 힘든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 힘든 어떤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은 지문이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문제를 잘 풀어내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자, 5번째 문단에 보면요. 빔라인은 분명히 뭐에 맞도록? 실험 목적에 맞도록, 자,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크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혹시 이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기술 지문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예상을 해보건대 2번으로 정답을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해보면 4번째 문단에 보면요, 휨 전자석이 이제 저장링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핏 보면 휨 전자석의 개수가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 2번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잘 보면 저장링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 직선 부분과 N개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힘 전자석이 저장링의 어디에?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힘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2번도 적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빛의 집중 정도는 휘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밑줄도 그었는데 휘도는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도는 빛의 세기와 빛의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자는 양전하를 떼인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 선형 가속기와 관련된 설명에서 음전하를 띈 전자가 양전하를 띈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자가 양전하를 띈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이 그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적절하지 않죠. 5번이. 자, 왜냐면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그 전자총에 대한 얘기 있어요.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어떤 파장? 짧은 파장에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파장의 빛을 금속에 가해야 전자가 방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17번 방사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방사광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으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적절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야? 틀렸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일단 2번이 정답이죠. 이게 적절하지 않죠. 자, 왜냐면 잘 읽어보세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아닙니다. 자, 왜냐면 분명히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대상은 전자기파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가속시키는 대상으로 전자기파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전자기파를 가속시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대상은 전자기파가 아니라 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2번 선지를 읽고 헷갈렸다면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자기파와 전자를 같은 개념으로 그죠? 그렇게 착각을 해서 2번을 그죠?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 2번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그죠? 그렇게 한 생각이 되네요. 3번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빛이다. 이거는 그 부분을 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죠?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현미경이라고 불리는 이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니까 방사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하면서 정보 저장을 잘했다면 그냥 선지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돼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그 다음에 4번. 휘도 나왔네. 휘도가 높아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휘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방사광은 어떤 빛이죠? 휘도가 높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돼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 이거는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어떻게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자 4번 설명은 적절함을 알 수 있죠. 그다음 5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반사광이란, 자, 방사광의 정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방사광.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그죠? 예,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전자기파를 가리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 2번.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만만치 않았죠? 자, 보기는 방사광 가속기의 주요 장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잘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뭐 3점짜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만치 않았던 문제 인정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뭐 그냥 뭐 큰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고맙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정리해 준 거니까 뭐 땡큐인데, 중요한 건 이제 선지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이게 좀 만만치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A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방출시킨 전자는, 그죠? 네, 여기서. 그래서 B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겠군. 1번 선지부터 만만치 않아요. 이건 지문의 내용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문단 잠깐 보면요. 자, 지문이랑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왔다 갔다 할 건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전자총은 자, 고이온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무엇을?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라고 했죠.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선형가속기에서 가속시켜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 가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높은 에너지? 이거 판단이 안 서는데? 이러면은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므로 라는 부분.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속도가 느리면 에너지가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에너지가 높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높은 에너지, 예,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예,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진술.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전자는 C를 지나면서 자석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되겠군. 자, 세 번째 문단 보면 그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 전자석을 설치하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자,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부분을 읽으면서 뭐야, 거의 그대로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그죠? 예, 휘게 된다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2번 선지는 이제 적절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밑줄 긋고, 그죠? 별표까지 쳤던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C에서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 삽입장치에서 방출된 방사광,
비교 문제 아니야, 비교 문제. 예, 누가 더 밝으니? 그죠? 근데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틀렸죠? 예. 왜요? 분명히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강은, 그죠? 휘임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강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강이 된다. 그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 여기서 틀렸어. 이해되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그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지문에 이거는 확실히 중요한 어떤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딱 이제 이렇게 밑줄을 그었다면 보자마자 아니잖아. D가 더 밝잖아. 해서 3번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은 굿. 그 다음에 4번 보면 C와 D를 통과하며 에너지가 손실된 존재는 E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궤도를 계속 돌게 되겠군. 어디선가 본 얘기죠? 이것도 네 번째 문단에 보면 휘임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강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에 에너지를 잃은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예, 그죠? 예, 이 진술을 통해서 이 4번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제 F는 실험 목적에 맞게 방사강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겠군이라고 했는데, 5번째 문단에 보면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강에서 원하는 그런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라고 했으니까 예,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윗글의 기억과 보기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자, 니은 광학 현미경, 기억은 어떤 거예요? X선 현미경이죠. 니은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굴절한다고요? 무엇을 굴절시켜?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의 렌즈 배율을 최대로 높이면 크기가 2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하는 거니까. 자,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기억과 달리? 기억도 물질의 내부 구조 관찰할 수 있죠. 네. 5번째 문단에 보면 X선 현미경은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선 현미경도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장치다 라고 했는데, 5번째 문단에 보면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킨다고 했고, 보기에서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유리렌즈를 활용하여 빛을 모아 물질을 확대하는 장치다라고 했는데, 자, 5번째 문단 역시 보면 X선 현미경은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한다고 했고, 보기에서 니은은 광학 현미경은 어떤 것을? 지금 유리 렌즈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3번도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니은은 자,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을 이용하는 장치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은 자, 광학 현미경은 보기에서 지금 보면 가시광선을 굴절시켜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도 있죠. 뭐라고 했죠?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가시광선 영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볼 수 없는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5번이에요. 기억은 니은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어떻다고 그랬죠? 길다고 그랬어요? 짧다고 그랬어요? 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단 보면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라는 어떤 그런 진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X선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 진술은 적절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가볍게 풀어보자. 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인데 A가 뭐였죠? A는 지금 그거죠? 지닌다.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이 지닌다의 문맥상 의미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5번에서의 지니고 그는 자신이론이 보편성을 지니고 할 때 이 지니고도 역시 같은 의미,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고요. 1번의 지니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몸에 간직하여 지니다. 그죠?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그런 의미고요. 2번의 지니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3번의 지니고 같은 경우는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그죠? 그거고. 그런 의미고. 4번의 지니고는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비문학 끝났고요. 예, 비문학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우리 문학으로 한번 가면서 이제 말랑말랑한 또 이제 감성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1번부터 34번까지는요. 임방의 이제 옥소선인데 아마 여러분 임방의 옥소선이라는 작품은 처음 봤을 건데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임방의 옥소선이라는 작품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점, 역시 이거 춘향전이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을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인물의 정보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가치관, 그죠? 또 인물의 처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한 다음에 인물들끼리 어떤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뭐 우호 관계인지 적대적 관계인지, 그죠? 적대적 관계라면 어떤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그 점에 주목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제시된 장면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만약에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 편집자적 논평 부분을 갖다가 출제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의 어떤 그런 편집자적 논평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어휘의 의미에 하나하나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큰 흐름에 주목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임방의 옥소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옥소선이라고 하는 이 옥소선이 이제 여기서 기생 자란이 나오는데 자란이 이제 옥소선이에요. 그래서 자란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구야? 관찰사의 아들, 그죠? 관찰사의 아들 간의 사랑. 그래서 춘향전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 바로 보죠. 자,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비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니 나 역시 네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내가 보니 자란과 네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그러면 내가 보니 자란과 네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그죠? 라고 했기 때문에 자란과 내가, 그래서 나라고 하면 이제 아들이죠. 그죠? 네 아들. 자란과 관찰사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이다 라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자란과 그 다음에 관찰사의 아들. 근데 이 소설은 이 내용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서 굳이 막 메모를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헌데 너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터라 지금 만일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건 이제 뒤의 내용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지금 이 관찰사랑 이 아들이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도령이 떠나는 어떤 그런 양상과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만일 네가 서울로 갈 때 이제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남자가 첩 하나 두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자란을 사랑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해야겠지. 네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말해보거라. 어우, 이 부분 네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라고 이 부분 이 관찰사분이 그냥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래 아들의 뜻을 존중하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도령이 자 여기서 갑자기 도령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말했고 지금 관찰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아들이 대답한 거니까 이 도령이 바로 누구다? 관찰사의 아들이야.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이게 잘 집중해야 되는 게 같은 사람을 갖다가 여러 그죠? 형태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도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 근데 서슴없이 대답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깟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기녀는 기생 얘기하는 거예요.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때 제가 번화한데 눈을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서울로 가면 헌신짝 여기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이에게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사 부부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야, 우리 아이가 진정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자라는 눈물을 쏟고 목매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했다. 너무 슬퍼해요. 하지만 도령은 조금도 연애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조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슬퍼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별하면 이별하는 거지 뭐 하면서 so cool, 완전 쿨해.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도령의 의연한 모습에 야 도령님 완전 so cool. 근데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란과 5, 6년을 함께 지내며 근데 갑자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갑자기 작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나부터 그래서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 왜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독자잖아요. 쭉 읽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도령이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너무 친절해. 너무 과한 친절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란과 5, 6년을 함께 지내며 한시도 자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자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혹한 말을 내뱉으며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쏙 쿨하게 그죠? 남이 봤을 때 쏙 쿨하게 그냥 이렇게 그 상황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작가가 개입한 부분이에요. 작가의 개입이 보이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게 호쾌하다는 말 있죠? 호쾌하다. 이거는 이제 호탕하고 쾌활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관찰사는 임무를 마치고 대사원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도령은 부모를 따라 서울로 돌아온 뒤 차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늦게서야 그러네 자란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네. 그때는 쏙 쿨하게 왜 이렇게 울어? 뭐 이별이 대수인가? 이렇게 했다가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자란이가 보고 싶네. 그래서 그렇지만 감히 내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감시가 다가왔다는데 이 감시는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자, 시험이다가 하는데 도령은 이제 부친의 명을 받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절에 들어가서 시험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벗들, 프렌드, 그죠? 친구들은 모두 잠들었는데 도령 혼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나와서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이라 쌓인 눈 위로 달빛이 환했고 깊은 산 적막한 밤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령은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란이 생각이 나. 자란이가 보고 싶네. 마음이 서글퍼졌다. 한 번만이라도 자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마침내 도령은 그래 결심했어. 한밤중에 절을 뛰쳐나와 아주 결단력이 절을 뛰쳐나와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그래서 털모자에 쪽빛 비단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 길을 건너라니 12월이도 제 못 가서 발병이나 걸을 수가 없었다. 고생을 하는 거야. 그죠? 고생하면서 하여튼 자란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죠? 시골 농가를 찾아가 신고 있던 가죽신을 내주고는 집신을 얻어 신었고 털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해지고 테두리가 뜯어진 번거지를 얻어 머리에 썼다. 자, 그래서 길을 가며 밥을 빌어 먹다 보니 늘 굶주릴 때가 많았고 여간 한 귀퉁이에 빌부터 잠을 자다 보니 밤새도록 추위에 몸이 얼었다.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 고생쯤은 그냥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궁금하죠? 내용 궁금하죠? 중략줄거리.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드디어 도착했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이 자란이가 기녀잖아. 그래서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이 총애를 사랑을 받고 있었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게 되고 둘은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를 지고 어떻게 몰래 달아났다. 둘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골촌가의 몸을 의탁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그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일을 해야죠. 그죠? 둘이 도망가면 뭐해? 그냥 둘이 도망가서 그냥 알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둘이 도망가면 일단 둘이서 모든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을 해야 됩니다. 머슴살이를 했는데 도령은 철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뭐 해본 적 있어야지. 하지만 자란이, 자, 이 부분. 하지만 자란이가 배짜기와 바느질을 잘했으므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마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아니, 집 사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인데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배짜기와 바느질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자란이 또 배짜기와 바느질을 부지런히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그냥 밤낮으로 워커홀릭. 또 지니고 온 옷가지와 폐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령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가세를 갖다가 일으킨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자란이가 거의 주도적으로 그죠? 이 살림을 좀 꾸려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란은 또 이웃과도 잘 지내며 환심을 샀기에 사방 이웃들이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자리를 일단 잡았어요. 근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자란의 힘이 아주 컸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왔을 때 갑자기 또 이제 과거 내용을 얘기하는데 예전 얘기가 나옵니다.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어요. 얘 어디 갔어? 친구들은 즉시 수녀들과 함께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도령의 집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많은 아이들을 풀어 절 부근 수십 리를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봤지만 역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하지. 평양 갔는데.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이거 요산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됐네. 절 부근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우에게 홀렸거나 호랑이 밥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 도령의 상을 치르고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신임 건차스의 아들은 자란이 달아난 뒤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미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자란이 달아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좀 피해를 받네요. 그죠? 그래서 자란의 어미와 친척을 모두 뭐 옥에 가뒀겠죠. 그죠? 예,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종적을 알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란은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은 재산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 외진 산골에 숨어 살며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당신은 불효자예요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거예요. 또 이보다 나쁜 행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신 앞으로 어쩌실 작정이신가요? 응? 어쩌실 작정인가요? 그러니까 도령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 자란이 말했다. 솔루션 제공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대로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로운 공을 이룰 수 있어 위로는 부모님을 다시 보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령이 물었다. 대체 어떤 방법이요? 자란이 말했다. 오직 과거의 급제서. 와우. 과거 급제. 그죠? 이름을 떨치는 길 한 가지뿐이에요. 입신양명하는 거다.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령이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Oh, it's good. 참으로 좋은 계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방의 옥수선, 내용 봤고요. 뭐 특별히 뭐 정리할 건 없었어요. 그냥 쭉 내용 흐름 보면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이고요. 자, 윗글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면은 1번 인물이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란과 도령이 도망갔잖아요. 중략줄거리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 2번 인물이 처한 상황을 외양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략줄거리 바로 위에 보면은 도령이 자란을 찾아가는 동안에 그 힘겨운 상황을 갖다가 그 누추한 어떤 그런 외양을 통해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 3번 갈등이 소되는 과정을 전기적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야 순간. 왜냐면 자, 전기적 요소로 가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고전 소설에서 많이 이제 보이는 어떤 요소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전기적 요소가 뭔지는 아시죠? 혹시 전기적 요소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일렉트릭 전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이해서, 그죠? 기이한 얘기를, 기이한 얘기, 희한한 얘기. 그래서 전기적 요소 뭐라고 할 때 괴상하고 기이하여, 그죠? 기이하다. 자, 괴상하고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세상에 전할 만한 뭐 요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전기적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일단 전기적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도령이 이별할 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야기의 전개 도중에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전개 도중에 그 갑자기 그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났을 때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절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 소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적절해요. 쉬웠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보기는 윗글의 도령이 이동한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보기 지금 보면 이제 공간의 이동이 지금 쭉 나와 있고 1번 보면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기역에서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도령이 지금 관아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유가 그 아버지가 관아에서 이제 관찰사 임무를 마치고 대사원에 임명됐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정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적절하다. 2번 보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이동한 것은 리을의 인물들이 옥에 갇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보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이동한 거야? 서울에서 절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 몰래 달아났다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평양에 있던 그 자란과 도령이 지금 깊은 골짜기로 지금 달아난 거니까 지금 보면은 니은에서 디귿이 아니라 리을에서 미음이죠. 리을에서 미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그 인물들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디귿에서 리을로 절에서 평양으로 향한 것을 절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절에서 평양으로 간 거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했고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친구들은 즉시 승려들과 함께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고 다들 이제 판단을 했죠. 그죠? 뭐 여우에게 홀려서 이렇게 죽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 적절하고 4번 디귿에서 리을로 향한 것은 과거 기역에서 헤어졌던 인물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누구예요? 기역에서 헤어졌던 인물? 자란이죠, 자란. 그래서 4번도 적절. 그 다음에 5번 리을에서 미음으로 이동한 것은 리을에서 만난 인물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령이 평양에서 깊은 골짜기로 지금 달아났잖아요. 그죠? 이동한 것은 평양에서 만난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33번 보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작품은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효나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신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사랑을 성취한 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좋은 정보가 지금 나왔고요.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입니다. 자,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보면 양반인 도령은 이별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란이는 그냥 막 도령과 이별할 때 목매 울고 막 그랬는데, 그죠? 뭐또 도령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했다. 딱 그 정도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이런 장면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 이것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도령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자란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주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죠? 이 도령이 실성한 모습으로 자란을 찾아가는 것은 자란을 사랑하는 감정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본 진술은 적절합니다. 3번.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장면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자란과 도령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줄 그으면서 자란이 배짜기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또 자란이 옷가지와 폐물을 팔거나 또 이웃과 잘 지내서 환심을 사는 등 이렇게 자란이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런 진술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령이 자란의 문제 제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란이 이제 불효의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도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한다? 맞아요. 5번.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자란은 지금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효, 그다음에 또 이제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신양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 자, 그러면 우리 3부 마지막 문제 34번입니다.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A랑 B를 한번 이제 보시면 일단 이게 정답이 이제 바로 1번 되는데요. A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입니다. 자, 일단 A를 보면 도령이 이별에 연연해 하지 않을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면서 염려하는 부친을 지금 이제 안심시키고 있고요. B에서는 지금 이제 자란이 외진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환기하면서 도령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딱 들어맞는 선지란 말이죠.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확인해 볼게요. 2번. A에서는 청자의 장점을 언급하며 청자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고 라고 했는데, 지금 A에서 보면 도령은 지금 부친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부친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아웃. 뭐 B에서는 청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청자 언행을 질책하고 있다. 뭐 자란이 B에 보면은 자란이 뭐 도령의 잘못을 뭐 지적했다. 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 뭐 나쁜 행실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잘못을 지적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청자의 언행을 질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A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며 예견되는 상황을 장담하고 있고, 뭐 그래요. 뭐 A에서는 지금 도령이 아버지에게 이제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란과 이별 후에 나는 그 이별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장담하고 있어서 뭐 A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B에서는 청자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청자 의견에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라고 했는데, A에서 도령은 자신의 무고함 주장하는 거 없고요. B에서는 청자 의견에 동의하며 청자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부분 없습니다. 5번. A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며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없고요. B에서는 청자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 역시 둘 다 4번, 5번은 아예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해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4부도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잘 미진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4부도 열심히 할 거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